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던 작가와 책을 만나는 북플랫폼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다독다독이 가지고 온 책은 네.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신 홍기훈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라고 해주시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되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홍익대 경영대에서 교수로 있고요. 금융 전공이고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캠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금융 데이터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을 하게 됐는데 학부 유학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 석사, 박사를 다 경제학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을 좀 했는데요. 이제 석사 끝나고는 투자은행에서 한 3년 조금 넘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하는 도중에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때 사실. 그래가지고 1년 끝나고 캐나다로 도망가가지고 오타와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네. 한 4달 인턴으로 일해보니까 이거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박사를 마쳤고요. 네. 그 다음엔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연구원에 또 잠깐 있었다가 그 길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호주로 도망갔습니다. 야. 호주에서 또 한 2년 정도 학교에 있다가 네. 감사히도 지금 저희 이사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서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 경제학 고전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다양한 시각도 다양한 시각인데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이 책을 교수님들이 그냥 읽으라 그래서 읽었었거든요. 저는 원래는 그 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었는데 어떻게 사학을 전공을 하려고 인문학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사학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2학년 1학기 때였나 1학년 2학기 때였나 그 영국사 수업을 들었어요. 칠왕국 시대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둠스데이 북이라고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내가 생각했던 역사는 알렉산더인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건 인디애나 존스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네. 누구 마당에 나무가 몇 개가 있고 가축을 몇 마리를 키우고 막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둠스데이 북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자퇴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 왜냐면 전국을 바꾸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새로 리셋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생을 리셋하는 기분으로 자퇴를 하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문학적인 그 마인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왜냐면 그때 뭐 영문학 수업도 들었고요. 뭐 또 그때 기초 교양 과목들 인문학 수업도 좀 듣고 예술 과목도 하나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기독교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데 진짜 싫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근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에 대한 반발심이 적었는데 교수님이 고전을 읽어보래요. 방학 때. 네. 자기 수업 때 말고 방학 때. 욕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가져갔더니 나 혼자 읽었대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어렸을 때 이걸 다 한 번씩 읽어놓고 나서 한 10년간 방황을 하잖아요.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보면 달라요. 되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시각이지만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뉴스도 많이 보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였어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제가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이런 부제가 있거든요. 사실 자본론을 너무 많이 들었죠.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 애덤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국부론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사보지도 않았고 표지조차 만져보지 못했거든요. 들어만 봤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 이렇게 교수님께서 다 써머리를 해주시니까 저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입식 교육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챗 GPT에게 물어보듯이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이건 이런 내용이야. 5장 안에 설명해 줄게. 라고 그런 책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친절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친절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컨텐츠가 사실은 그 컨텐츠 자체가 양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인즈 ISLM 커브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는 사진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앞과 뒤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정확히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왜 나왔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내용 자체는 그래서 그래프 2개 만나는 점이거든요. 사실 경제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책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책이 왜 나왔고 왜 쓰였고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런 데서는 실패를 했다. 그 안에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식의 서머리라서요. 어떻게 보면 맥락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대적으로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으면 좋았을 책들 혹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책들 이렇게 모듬모듬으로 장을 구성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흐름에 따라서 아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라고 좀 흐름을 알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 어떻게 선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맘대로 골랐어요. 네. 아하. 출판사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30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국부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첫만 국부론 해야 할 거고요. 인구론, 자본론 이런 거는 꼭 들어가야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사실 인구론, 자본론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케인즈도 그렇고 이제 하이에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는데 네. 못 읽어봐요. 무서워요. 네. 그 자본론 책 보면 표지부터 이미 거부감이 들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를 몇 번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책들에 대한 약간은 스태핑 도어의 느낌이죠. 이렇게 발을 집어넣게 네. 해주는 역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에는 이제 경제학이 태동하던 시기에 옛날 책들을 좀 놨다면 그 뒤에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뭐 괴짜 경제학이라든지 넛지라든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포진을 시켜놓고 중간을 채우기 시작한 거죠. 중간을 채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작가의 개인의 이 성향이 편향된 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프리드먼을 전 되게 좋아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엄청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인데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PBS에서 했던 방송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기 책을 10편인가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PBS랑 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10시간짜리 강의를 찍었는데 그래서 프리드먼은 2권이나 제가 넣어서 네. 아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서 네. 또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벨상 탄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그 박사를 할 때 아세모글루라는 그 경제학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 어릴 때였죠. 제가 그때는 20대였는데 노벨상 수상자 후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우러러봤던 사람 그 사람 책도 하나 넣었죠.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네 대중을 위해서 쓰셨을 텐데 너무 어려운 책 뭐가 이렇게 아닐까 지나갔어.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는 이 책을 쓸 때 제 머릿속에 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본론 한 번쯤은 봐보고 싶었는데 이제 40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에 나 어렸을 때 자본론이라는 책을 알았는데 읽어볼 기회는 없었고 나이는 들어서 회사는 열심히 다니고 인생이 심심한데 게임을 하자니 이거는 좀 힘들고 네, 뭐 낭비까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죠. 게임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게임 광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론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더라고요. 요 나이 때가 딱 40대 50대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의외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이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주제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쓰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도 연결을 못 시킨 게 학창 시절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시기거든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돈을 벌게 해주는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학문이에요. 이게 경제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희소성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성비를 따지는 학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새로운 뭔가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 비용과 효용을 따져요.
이게 공리주의에서 기반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효용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경제학에 깔려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해 주는데 학생들한테 그게 은근히 좋은 거예요. 의외로 그게 굉장히 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입시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학생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좋아요. 논술에 도움이 된대요. 네.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논술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논술 출제를 하다 보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만을 배웠을 때 쓸 수 있는 문제로 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를 할 때는 더 큰 걸 봐야 요만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 그냥 재밌는 책,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아니면 진입장벽이 낮은 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막 동그라미 막 쳤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냥 정말 키워드로 정말 키워드 공리주의, 영국의 공리주의, 영국의 공리주의 막 이렇게 그냥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 말이야. 보이지 않는 손.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이 책 쓰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키워드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게. 근데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 수 맞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정말 그냥 이런 흐름으로 그 한 세 줄? 교과서에 한 세 줄로 뭐 영국에서는 이런 흐름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뭐 대표적인 사람은 이 인물이고 이 인물이다. 거기에 반대해서 어떤 학파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끝나는 걸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 치고 했었던 건데 이 맥락과 토대를 좀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도 좋아하겠다. 네. 학생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리포트 쓰라고 했는데 이게 있었나? 책을 읽기 싫은데 이거 읽으면 읽은 티가 나잖아요. 이거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을 다 안 읽고 이 책 요약본을 읽어서 수행평가를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수행평가 한 것들을 그 수시 원서에다 쓸 겁니다. 이 책을 읽었다고. 그걸 그런 용도지. 지극히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 전에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그 입학사정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그 원서 중에 네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디지털 뭐로 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아마 저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가끔 이제 연락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기소개서나 수행평가 쓸 때 되게 잘 활용하더라고요, 책들을. 굉장히 좋은 책이네요. 그 정도 활용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부론으로 이 책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국부론을 한 10분으로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야, 이제 국부론 완전 요약해드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로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엔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통찰력이 있었을까를 너무 여쭙고 싶더라고요. 국부론을 성서일의 가장 위대한 책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국부론이라는 책이 경제학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는 그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경제학이 처음으로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어느 한 200년 가까이는 경제학이라는 학문보단 철학이었어요. 철학이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스 시대부터 생각해 보면 철학이 존재를 했고요. 옛날에는 의사가 철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시대 때는. 그러다가 뭐 수학이 떨어져 나오고 의학이 떨어져 나오고 뭐 물리학이 떨어져 나오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이 세분화되는 그 시점이 르네상스 시기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가 되니까 이제 뭐 천체학도 떨어져 나오고 뭐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16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이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세계가 열려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유럽 대륙을 보면 중세시대 때도 되게 야만적인 전쟁이 많았는데요. 이게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전쟁의 스케일이 커져요. 근데 문제는 그 유럽의 지도층의 그 인생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용병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요. 문제는 그거를 제일 잘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남미에서 금하고 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심지어 합스부르크 왕가랑 피로 연결이 되면서 펠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유럽을 이제 통치하는 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고민이 많아지는 게 전통의 강자들인데 이들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을 할 거냐에 대한 모든 고민이 15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 왕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포로가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굴욕을 당하면서 헨리 8세도 그랬고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만들어서 군대를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거의 매일 전쟁을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열심히 걷다 보니 국가 경제가 망가져요. 아, 세금을 걷는 건 안 되는구나를 헨리 7세가 너무나도 보여줬어요. 헨리 8세가 즉위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징세관을 처형을 해버려요. 공개 처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이게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국가 경제를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니 무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무역으로 눈을 돌리는데 식민지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귀금속을 국내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중상주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금과 은을 많이 국내에 놓기 위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안 하는 게 중상주의예요. 수입은 못하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중상주의인데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무역이 안 일어나죠. 난 사진 않고 팔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식민지에다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1600년대의 유럽의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스페인이 그 악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요. 스페인령 네덜란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스페인은 금을 받아서 네덜란드로 옮겨서 거기서 지출합니다. 왜? 거기 독립전쟁에서 돈을 써야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스페인 경제는 발전을 안 하고요. 네덜란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니까요. 예. 국민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거를 목격한 게 아담 스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고 전 세계를 착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왜 이게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투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돈이 들어오는 족족히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우리가 국부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다. 부강한 국가란 어떤 국가냐? 금이 많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이 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다. 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 지금 생각에서는 너무 당연히 금 있어봐요. 우리 금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IMF 네. 때도. 했었죠. 금모으기 운동을 왜 해요? 그거를 빨리 갚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살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럴 때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면 된다가 이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신발을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말을 되게 잘 키우고 저 사람은 소를 되게 잘 키워요. 근데 셋 다 서로 난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신발도 만들어요. 셋 다.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는 조금만 해서 3분의 1밖에 못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라니까 셋이 전체 생산량을 합치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각각 우리는 그걸 전문화라고 불러요. 네. 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전문화예요. 우리가 분업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첫째. 그 이유는 그럼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의 역할은 물건을 잘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됩니다. 그럼 뭐가 가격이냐?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냥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서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 맘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선 각자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해서 전 경제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먼저고 그러면은 서로가 자기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을 하려면 시장이 필요하고 가격이 설정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가 어떤 물건을 얼만큼 생산할지에 대한 결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시장이 결정하게 해라.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저는 국부론 수행평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읽고 나서
어떻게 그 정말 천동설과 지동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만큼의 생각이었다라고 여기 책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GDP로 그냥 국가의 부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300년 전에 알 수 있었냐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절박하면 됩니다. 이게 저는 항상 그거 되게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뭔가 혁신이 일어나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국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 멸망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누군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절박함이 좀 있잖아요. 누군가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또 안심하게 되는. 일단 저는 아닌 걸로. 일단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좀 안심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네, 이렇게 경제학의 네. 아버지 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교수님의 인생의 책 2권 이런 것도 이렇게 직접 말씀도 듣고 싶었고 또 이 책에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현대에 정말 필요한 어떤 경제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생각하셨을까 학자분들이 그런 부분도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 네. 2부에서 이런 책들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 홍기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30권 안에는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2권의 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인생을 바꿨죠. 인생을 바꿨다기보다는 큰 깨달음을 줬다는 게 조금 더 맞는 얘기 같은데 네. 일단 저는 하이에크라는 학자를 되게 좋아해요. 하이에크.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철학적 사유와 논리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건 이상한 거다라는 게 사실은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거거든요. 우리의 직관이 이상하다라고 알람을 주는 건 이상한 거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왠지 공산주의를 되게 나쁜 거라고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게 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네, 모든 다 고세된 사람들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나쁜 거라고 배웠는데 일단 그러면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나쁜 거야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쁜 거야?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단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던 게 어릴 때 시절이었다면 조금 더 2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느끼는 거는 근데 좀 이상한 게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재 정권이 항상 있어야 하며 왜 이 사람들은 부익부 분익빈이 우리보다 더 심한 거지? 모두가 못 사는 게 공산주의라면 예를 들어서 모두가 똑같이 못 살아야 된다면 독재자들도 못 살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쵸, 네. 근데 그들은 잘 산단 말이죠. 그럼 저 사회주의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이제 22살 때였나 이제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한번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억압한 사이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 논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정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쌀이 없어요. 그럼 쌀 가격을 고정시켜버려요. 이거 비싸게 못 팔아라고 딱 해요. 그러면은 쌀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못 팔아요. 안 팔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 공급 부족이 나와요. 그러겠죠. 그러면 더 굶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히려. 그러면 정부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당하기 시작해요. 배급하자. 그래서 배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오히려 비리가 나오면서 권력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빠지게 되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를 이제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에 사회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됐던 나라들을 보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예요. 다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나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여기 딱 알람이 뜨는 거죠. 뭐가 이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상한 것이 확률이 높다. 인 거예요. 정확히
그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공동선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내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부를 갖는 거예요. 파시즘은 어때요? 파시즘 똑같단 말이에요. 파시즘 독일 예를 들어 나치 독일의 공동선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성이라는 것은 독일의 영광이었단 말이죠. 이 공동선이라는 이 개념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들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회 공산주의는 버리고 독재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살았던 저로서는 결과를 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던 시절이었는데 왜 독재지? 저들은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라는 의문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에크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에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파시즘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공동선이 뭐건 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산주의라는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하셨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인생을 바꿨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이 책이 충격 혹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 온 근원적인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우리 어렸을 땐 금서가 많았단 말이에요.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이게 자본론 같은 책들도 금서였어요. 맞아요. 그게 풀린 게 사실은 저 중학교 때 생각보다 요새 일이에요. 그 정말, 금서들이 맞아요. 풀린 게 네. 그러다가 보니까 왠지 대학에 와서도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잡혀갈 것 같고. 네. 근데 네. 그러면은 더 보고 싶잖아요. 이게 뭔가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파편화돼서 단편적으로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할 근거는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주입식 교육을 되게 좋아해요. 참고로. 왜냐하면 알아야 토론을 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싱가포르에 지나는 해협이 말라카 해협인지 모르고 어떻게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야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이 부족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유가 먼저 일어나다 보니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공산주의는 왜 저렇게 독재 국가로만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도. 맞아요. 근데 거기서 부족했던 정보의 피스가 뭐였냐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 과정이 빠져 있었던 거. 그거를 채워준 책이거든요, 정확히는. 근데 그걸 혼자서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거죠. 청년이었던 홍기훈 교수님의 지적인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좀 비빌대고 있다가 열정적이 되는 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좀 경제를 이해하고 부자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약간 이런 궁금함이 대중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요새 이런 것들을 보면 재테크랑 경제교육이랑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거죠. 돈을 굴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뼈를 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테크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돈을 굴리는 원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많이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전 국민이 500억 원을 벌고 40대에 은퇴한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전 국민은 어떤 사람의 전 국민이요? 전 국민.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이 500억씩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500억이 아닌 거죠, 더 이상. 네. 그렇죠.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뭐냐면 모두가 돈 벌어서 은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걸요.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모두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해요. 뭐냐면 인류 역사상 99%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렵 시절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 먹을 건 내가 벌어야 된다인 건데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학이라는 것과 경제 교육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지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걸 전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는 게 예를 들어 모나미 볼펜을 가져오면 모나미 볼펜 사장을 만나게 해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는 아직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너는 평생 200억을 버는 게 네 목표라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러나 걔의 인생의 목표를 200억을 만들었을 때 걔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낼 확률이 얼마만큼인지를 고민을 해보면 극단적으로 작아요. 걔는 영원히 불행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네가 요 나이에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네가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은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게 되는데 비용과 효용을 따지고 최적화를 시켜요. 그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학부 석사 박사를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솔직히 제 전공 금융계획이랑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ISLM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거시경제학에 가끔 이제 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경제학과 수업을 물어보면요, 야 나 그거 기억 안 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 전공이 아니니까요. 경제학 내에서도 내 전공이 아닌 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컨텐츠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정반합의 사고방식과 최적화의 사고방식을 주입받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 있어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IRP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내가 여기서 세금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으며 내가 어느 나이 때 얼마만큼 돈을 벌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내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저축하는 데 들어가는 나의 그 아픔, 돈을 못 쓰는 데에 대한 아픔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떼놓을 때의 이자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게 해주는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경제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학이 굉장히 잔인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수치화시켜서 비교를 하게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만큼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당장 벌려고 공부를 한다기보단 그런 의사결정 과정과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 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사결정이 쌓이면 부자가 되겠지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 또 너무 확률적으로 좀 희망 좀. 그럼 그 말씀하신 네. 것의 연장선상에서 학창 시절을 읽었으면 좋을 만한 책 꾸러미를 목차로 따로 네. 빼놓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 그러면 아이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책들을 뽑아놓으신 건가요? 네, 제가 제일 아끼는 챕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전 2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 입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방금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게 뭐 신화패선 단독자,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뽑아놓은 책들을 보시면 일단 뭐 풍요한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계화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의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게리 베커의 인적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 되게 재밌게 쉽게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은 이유가 괴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네. 너무 지금은 대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쉬웠고 이런 책들에 대한 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런 베이스가 있고 없고는 전 되게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대입에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어서 대입 외에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요새 입시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스토리가 조금 달라지긴 했대요.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 많이 공감을 못하는 세대인데 네. 논술이랑 입학사정관제가 있더라고요. 입학사정관제에 이런 내용을 써야 된대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런 자기소개에다 쓰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대학에 와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라나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런 되게
다양한 뷰가 있는 학생과 없는 시작부터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시작부터 뷰가 있고 없고는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제 원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문과 이제 경영대에서 1학년 때 경제 원론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문제는 1학년 입학해서 공부하신 분. 아, 네. 네. 좀 그거예요. 취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자본론은 A4 용지로 보는 책이었지 수업 시간에 보는 책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을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경제를 딱 그때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이게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 딱 그때 가르치는데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을 때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기초사회과학의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 좀 이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위키피디아 보다가도 이거 하고 찾아보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생각해보니 저 복수를 했었어요. 경제학 원론을 들었거든요. 그것만 기억나. 1페이지부터 500이 아니라 300 몇 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 그거만 기억이 나고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1학년 1학기입니다. 네, 네. 중요한 책인데 그 시기를 게임하느라고 그렇게 보내요. 그렇죠. 게임 저도 열심히 했는데. 네, 대출 부탁해 그러고서 이제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하여튼 그런 중요한 책인데 모르고 지나갔다. 근데 지금 참 시간이 그게 아깝기도 하고. 그걸 배울 시간에 저희는 저글링을 세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멀티 뛰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악마 이게 잡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었습니다. 그만. 나는 날 알기 때문에. 아, 네. 저희가 다독다독에서 다뤘던 책도 후반부에는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경제 이론들, 그런 것들에 좀 행동 집중을 경제학.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스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 너츠에 대해서도 나눴었고,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읽었는데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건 좀 비교적 가벼운 책이라고 저희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되게 즐겨 쓰는 말들이 이런 책들에서 많이 나와요. 아, 제가 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지에 대한 무지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몰라요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블랙스완에 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런 편향들이 인간에게는 모두 내재가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경제학이 제가 되게 잔인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이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요. 집단지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개인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차이, 이질성은 효용함수의 차이로만 나타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똑같은 최적화 문제에 이 마주에 있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 원론을 가르칠 때도 첫 마디가 자,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한다. 너희가 이제부터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거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오만이다. 왜? 경제학은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꼭 해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그게 뭐냐면 경제학이 고민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부족한데 희소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닙니다. 요 두 말의 차이가 뭐냐면 효과적인 데는 형평성도 들어가고요. 공정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짐도 들어가고요. 불쌍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도 들어가죠. 근데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가성비를 뜻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은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바들이에요.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이제 행동경제학 책들이 요 아도프 벌리의 근대기업과 사유재산만 제외하면 이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니까요. 나머지가 사실은 그러한 맹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요. 재밌게 지적을 해요. 사례들을 가지고 봐라 요렇게 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다 하면 우리가 모두 공감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소변기 앞에 파리를 한 마리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집중을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이 경제 서적과 정말 국부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채워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 조지 소로스의 금융의 연금술도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 때문에 자꾸 눈길을 갔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지 소로스는 금융하는 사람들의 영웅이에요. 그 이제 이 책하고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여기에 바로 요 전인데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한 투자 방식을 얘기한 게 이제 버튼 마이클이었다면 그 바로 뒤를 제가 뭘 쓰고 싶었냐면 그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 깨진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조지 소로스가 한 명이고 마이클 미켄이 또 한 명이에요. 요 두 명이 사실은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말에 활동한 두 명인데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의 대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클 밀켄을 할까 조지 소로스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로스가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조금 더 거시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그리고 마이클 밀켄 같은 경우에는 그 정크본드에 의한 시장에서의 이제 자본 조달에 플레이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지 소로스를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투자로 전설을 쓴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워렌 버핏처럼 주식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외환 아니면은 기업 정말 안 알려진 기업 아니면은 막 현물 이런 데다가 전략적인 투자 아니면 에너지 막 이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영국이 원래 유로에 가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로에 가입을 하려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럼 유로랑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이 환이 있단 말이에요. 환의 교환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환비가 영국 입장에서 너무 유리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거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영국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이 공략을 할 때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요. 아비트러지라고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부르는데 원래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치를 이만큼 불렀다면 나는 이거를 공매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공매도가 뭐냐면 빌려서 파는 거예요. 네. 빌려서 팔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빌렸어요. 그래서 100원을 주고 빌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물건의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난 그걸 50원 주고 다시 사잖아요. 물건을 돌려줘요. 그러면 50원을 벌었죠. 네. 그러면 같은 물건을 나를 한 번 거쳐갔는데 난 50원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걸 공매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물건을 빌려서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한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그걸 똑같은 물건을 사서 주는 게 공매도인 건데요. 공매도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그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끝이 되게 허무해요.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로 끝나는 게 되게 시장을 잘 공략한 사례인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 이 책을 읽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건 게 결국엔 안 읽으면 나만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례들도 그렇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그 투자 철학이 뚜렷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책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 조지 소로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책을 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장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이론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되게 애매하게 나요.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투자에 대한 액션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의 이 기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들의 가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세요는 네, 저도 투자를 잘 못하고 기본적으로 저도 추천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이제 귀결이 납니다 결국. 정말요? 투자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픈 기억이 네. 좀 있어요. 제가 2008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런 거 자꾸 이제 언론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참 민망한데 저는 리만 투자자였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경험담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제가 2005년, 6년, 7년, 8년에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2006년, 7년이 시장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루미늄주를 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이제 억 단위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때 주식 투자를 해서. 알루미늄 주들이 막 M&A를 하던 시절이에요. 이게 이벤트라고 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때 M&A 건이 있었는데 뭐 100기사가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장이 계속 올라갈 때 거기에 편승했던 거를 모르고 어린 마음에 되게 난 투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가 위기에 처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주식을 팔아서 그걸 사기 시작한 거죠. 물타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타기의 끝은 뭐예요? 내 자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물타기의 끝은 항상 내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걸 사는 거거든요. 정말로 모든 저축을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평단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아니, 근데, 평단이 떨어지니까 즐거워요. 아드레날린이 돌잖아요. 그리고 상장 폐지를 했죠. 파산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 많았을걸요 그 당시에. 설마 리먼이 파산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근데 저는 네.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도 그 당시에 아우, 충격과 왜냐하면 그 저는 피해가 너무 컸을 제가 것 말씀드렸어요. 같은데. 박사를 영국으로 갔던 이유가 여행을 하려고. 네. 가난한 박사생이 된 거예요, 다시. 저축을 다 날렸으니까. 난감한 거죠. 난 이 돈을 쓰고 놀려 그랬던 돈인데. 그때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실 여름 받았죠. 많이 여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절박하지 않았던 이유가 빚을 안 졌습니다.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박사를 가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생활비를 네, 네. 줘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가서 또 TA도 하고 RA도 하고 이제 뭐 연구조교도 하고 수업조교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나 뭐 그런 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살 집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인생이 끝났겠죠. 왜냐하면 인적 자원에 투자할 시간에 그 빚을 갚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대는 내가 미래 소득을 창출해내기 위한 나 자신을 내 커리어와 나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20대가 그 시간에 빚을 갚아야 된다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내 미래 소득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투자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저도 해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내 미래 소득을 갉아먹지 않는 수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되게 재밌게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한번 망할 뻔하게 한 얘기,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망하게 할 뻔한 얘기. 그래서 2007년에 제가 한번 회사를 망하게 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의식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저는 집을 사지 말고 부동산 사지 말고 그 주식 투자라는 얘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을 공매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해서. 네. 집이 필요하니까. 네. 살아야 될 집이 하나가 있는 게 중립 포지션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지방에 있건 서울에 있건 다 상관없이 한 채는 있어야지 그게 중립입니다. 네. 나는 태어날 때는 부동산 시장을 공매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나한테 불리하고 떨어지면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왜냐면 난 공매도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무슨 소리냐면 20대, 30대가 넘어가면서 그 포지션부터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 투자가 해서 망하더라도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이제 두세 채도 사고 열 채도 사는 거지만 안 돼도 나는 살 집이 있어요. 그게 하나. 빚져서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둘째예요. 그리고 네. 마지막이 커리어를 건드리지 말아라. 네. 퇴사하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좋은 조언입니다. 작년에 해주시지. 국내에서 투자하기 전에.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확 꽂힌다.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공매도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게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렵고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끝물을 탄 젊은이들이 너무 많죠. 되게 그런 커리어나 자신의 그냥 의식주를 건드려 가면서 빚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면 무리한 대출을 갖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일단 저는 네. 사회 사회 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그 1편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인간답게 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함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베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베팅을 하는 게 내 인생은 소중해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게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 번밖에 인생은 실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베팅을 했다 실패하면 내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들. 다들 장밋빛 미래만을 보는데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한탕을 노리게 하는 게 문제인 게 거기서 실패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원칙대로 가는 게 맞아요. 빚은 빨리 갚아라. 인 거고요. 그리고 살 집부터 마련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꾸 그거를 투자를 해서 갚으려고 하면 내가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젊어서는 빚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단칸방에서 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보면은 친구 집에 그 다다미 방에 4명이 이렇게 포개져서 자고 막 그래도 다음날 또 젊자 이게 몸이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게 가능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밤 새워서 일하고 막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미래를 가져와 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고 회사 그만둬 버리잖아요. 회사를 그만뒀다 다시 취업할 수 있겠죠. 문제는 4년 5년 뒤에 취업하면 그 시간을 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20년, 30년 뒤에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빚을 갚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빚을 빨리 갚아라라는 의미가 당장 그 이자를 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그 단기 투자로 막 뭐 몇백억 버는 이런 풍문이 너무 많이 돌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기 투자로 200억을 벌었어요. 네.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그 방법을 남한테? 안 알려주죠.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부자 되려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게 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 중에서 요즘 시대와 딱 맞는 책이 있다면 요즘 시대라고 하면 요즘의 경제 현상과 좀 맞는 책이 있다면 폴 크루거만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책이에요. 뭐냐면 돈 더 써라. 도대체 왜 너희는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냐? 이제 개인이 아니라 정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금 제가 했던 거랑 개인과 국가의 맥락을 비슷하게 보는 건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면 일을 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어떻게 잘못됐건 그 이유가 뭐건 결국에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먼저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인데요. 사실 저는 되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게 정부 예산을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하죠, 당연히. 근데 효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그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요게 경제학은요, 항상 맞는 말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든지 과하면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부족해서 또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조건 돈을 쓰는 게 옳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서도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안 쓰는 거의 위험이 돈을 안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안 해도 될 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요 책은 한 번쯤 읽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사실 과거에 그냥 일어났던 일을 분석하는 것일 뿐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그런 해결에 집중하라는 그렇죠. 책이더라고요. 되게 동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문제는 일어났고 네. 해결을 하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책을 읽고 통찰을 얻어서 그래도 지금의 이런 경제 상황, 뭐 금리가 높고 이런 상황이 언제쯤 좀 내가 이렇게 좀 움직여보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요. 잘못된 사람한테 모이시는 것 같긴 한데 제 말을 반대로 하시면 오히려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경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거는 불변이에요.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 나쁠 때가 있는 이유가 좋을 때가 있기 위해서고요. 좋을 때가 있는 이유가 나쁠 때가 있기 위해서거든요. 네.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한 이유가 떨어지기 위함이고 떨어지는 이유가 올라가기 위함이라고 농담 삼아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언젠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대충 감이 없진 않아요. 올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내년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대충 예상이 되죠. 네. 그리고 경제학자도 똑같아요. 대충 한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모두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이잖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가 이 개개인의 집단 이 기대가 사실은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쓰겠죠. 중앙은행도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계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다시 떨어뜨리기 시작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재확신을 얻는 거기에 자기의 기대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사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조만간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 초 내년 중반이 되면 이미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는 사이클이 있다. 그런 맥락에 대한 내용들도 이 고전 중에 담겨 있고 저는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 경제학. 그 책이 지난 호황일 때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 봤었으면 이걸 이제 확 체감하고 나서야 그 책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이클들이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적절하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먼저 하게 되고요.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요. 네. 잘못되는 건 잘 짚어내요. 항상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될 거를 예견하는 건 정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40대가 돼서야 이런 사이클을 제대로 맞닥뜨린 것 같거든요. 두드려 맞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약간 자산이 전혀 없어서 그냥 내 개인으로 벌고만 있는 걸로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양적 완화가 됐을 때는 좀 거기에 취해서 이런 사이클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 계속 좀 더 올라갔다 내가 8배쯤 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갖죠. 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게 좀 안일했던 제 자신이나 이렇게 경제를 보는 시각 같은 게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들을 소개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좀 마음에 드는 책을 먼저 선정해서 쭉 독파하는 것도 되게 이 책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네. 것 같고요. 네, 학창 시절인 분들은 2장에 네. 있는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네,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저도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자라면 이런 얘기가 좀 너무 어렵고 진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라고 좀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면서요? 네, 원래 네. 제가 이런데 재능이 없는데 재능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사인을 하게 돼.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이 책 뭐 ESG 관련된 것도 하고 뭐 GPT 관련된 것도 하고 경제학 교과서도 쓰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사로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계속 전달해 주시는데도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말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2부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나올 책들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기훈 교수님과 함께한 방송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